네, hom당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시 내용 정리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계속해서 수강 방법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글을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공직을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또 오리엔테이션 강의만 잘 들어주시면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수강 방법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19쪽, 교재 19쪽 한 제국에 대한 내용 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이라는 나라는 약 400년 정도의 나라가 유지되는데 건국이 기원전 202년이고 멸망이 기원 후 220년입니다. 약 400년 정도 나라를 유지하는데 절반 정도를 나눠서 전한, 또 절반 정도 나눠서 후한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원 후 8년경부터 25년까지 한나라의 외척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권자를 빼앗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세운 나라가 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약 20년 가까운 시기가 이제 한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를 전한, 그리고 신으로부터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한나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시기를 후한,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나라는 건국부터 보면 지난 시간 기본 내용 정리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 고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하면 뭐 태종처럼 왕의 이렇게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이라는 사람이 장안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한 고조가 했던 것 중에 독특한 통치제도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3차시 내용 정리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독특한 지방제도 중에 하나인 군국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군국제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군국제가 어떤 것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5페이지에 보시면 군국제를 표현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군국제 그림을 보면 황제 근처의 지역에는 수도와 가까운 지역은 군과 현으로 나눠서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보내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자, 근데 수도에서 먼 지역은 나라를 세우는데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신하들과 또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봉건제를 실시하게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줘야만 했고 유방은 그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지방에 대한 통치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군국제라는 방식의 지방 통치 제도가 한 고조 때는 실시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북쪽에 있던 이민족 중에 하나가 흉노족인데 흉노족과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한 고조는 이 흉노와 흉노에게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매년 솜, 은 등을 바치면서 흉노의 침입을 저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고조를 이어서 한나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황제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진시황이 했던 정책들과 함께 이제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될 게 한무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무제가 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한무제가 했던 것은 우선 중앙집권체제 강화라고 해서 군국제에서 이제 군현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제후들의 권한을 중앙으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중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동중서라는 사람이 건의한 것에 따라서 유학을 나라의 기본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관학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학하는 관하면 나라, 공공기관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유교가 나라에서 관리하는 학문이 되었다. 나라의 공식 학문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경박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전에 통달한 사람에게 박사라는 직위를 주어서 유교 경전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했던 거, 이런 걸 통해서 유교를
나라의 기본 통치 이념을 삼았다는 걸 알 수 있고, 태학은 한 나라의 유교 교육기관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제는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匈노를 이제 만리장성 이북 쪽으로 몰아내게 되고요. 이러한 匈노를 계속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匈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국 서쪽에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파견했던 사람이 바로 장건이란 인물입니다. 이 장건이 대월지에 가는 길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교과서 35쪽에 탐구활동 자료 1번에 보면 한 무제 시기에 넓어진 영토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장건이라는 사람이 갔던 대월지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대월지는 중국의 서쪽에 있었던 나라고 흉노와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 무제는 이 대월지와 손을 잡고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합니다. 근데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 대월지로 가던 중에 흉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거기서 약 10여 년간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도 하고요. 흉노족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장건은 자신의 사명, 임무를 잊지 않고 그 흉노에서 탈출해서 대월지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겨우겨우 찾아간 대월지. 대월지는 이미 그 전에 있던 대월지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상태였는데요. 장건은 대월지에 찾아가서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월지는 이미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자신들의 삶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장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대월과의 동맹이라는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장건은 빈손으로 이제 다시 고국을 향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귀국하는 과정에서 다시 흉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다시 장안으로 오기까지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건의 대월지 원정에서 사실 동맹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장건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을 통해서 중국 서쪽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교역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아는 비단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중국과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교역길, 중국 서쪽에 있던 나라들을 우리는 서역이라고 하는데요. 서역과의 교역 루트가 어떻게 보면 개척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던 게 장건의 대월지 파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제는 남쪽으로는 남비엣, 베트남입니다. 남비엣을 정복하고 우리에겐 아픈 역사지만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것도 한 무제 때의 일입니다. 이게 기원전 약 108년, 1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러한 대원정을 하다 보니 국가의 재정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죠. 악화되니까 이 국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제는 소금과 철을, 나라에서만 파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하게 되고, 또 하나는 물가 안정책으로 균수법, 평준법이라는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균수법 먼저 보겠습니다. 균수법은 무엇이냐면 지방에서 특산물을 이제 이걸 세금으로 걷습니다. 각 지역마다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어서 이 물건을 값비싼 곳에, 비싸게 팔리는 곳에 팔아서 물자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데, 교과서의 설명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과서 35쪽에 균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지방에서 많이 나는 물자를 세금으로 거두고 해당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 팔아서 지방마다 물건의 유통이 원활하게 하게 만들었던 게 균수법이고, 평준법은 무엇이냐면 물가가 쌓일 때, 물자가 쌓일 때 사두었다가 물건값이 갑자기 뛰면 이 물건을 시장에 풀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던 게 바로 평준법입니다. 균수, 평준, 한 무제의 경제책이다, 경제정책이다.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교과서 35쪽의 자료 2번 같은 경우는 전매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매, 나라에서만 물건을, 특정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판다라는 것인데요. 무제 때 독점적으로 팔았던 물건은 바로 소금과 철입니다. 물론 이 소금과 철은 무제 시기 외에도 중국 역사에서 전매제를 시행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제, 소금과 철의 전매제가 무제만이 했던 정책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제 시기에도 이루어졌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철 전매제라고 해서 무조건 한 무제를 떠올리시면은 안 되지만
염철전매제는 한 무제 역시 실시했던 뭐 하나의 경제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제가 만들었던 동전까지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수전이라는 것입니다. 오수전. 우리 지난 시간에 진시황이 통일했던 화폐는 그렇죠. 반량전이라고 했습니다. 무제가 만든 화폐는 오수전입니다. 그러나 한 무제가 죽은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외척은 무엇이냐? 왕의 부인의 가족들, 그러니까 황제 부인의 가족들과 환가는 우리가 흔히 뭐 내시라고 알고 있는 왕 옆에서 왕을 보호자하던 사람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외척 중에 한 명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신이라고 정하게 되고 이 시기는 약 기원후 8년부터 25년까지 한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전한이 그래서 멸망됩니다. 왕망은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는 토지 국유화와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료 플러스에 있는 왕망의 개혁 정책입니다. 모든 땅은 왕전, 국가의 것이고 노비는 매매를 금지한다 라는 급진적인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이 당연히 한 사회의 그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호족들은 반발하게 되고 이 호족들은 이 유방의 후손이었던 유수라는 사람을 도와서 왕망의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니 그게 바로 후한입니다. 뒤에 생긴 한이란 것이죠. 그래서 후한이 기원 후 25년부터 시작되게 되고 이 후한을 성립한 유수를 우리는 광무제라고 부릅니다. 광무제가 수도는 어디였냐? 러양입니다. 그러면 전한의 수도는 장안입니다. 장안과 러양 위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양은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겼던 수도이기도 합니다. 자, 장안이 여기 있고요. 러양은 여기 있습니다. 전한은 장안, 후한은 러양의 수도를 두었다 라는 거 한번 수도에서도 체크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후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후한도 약 200년간 지속되다가 환관과 외척들은 계속해서 또 어린 황제가 등극하고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서로 농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력 농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앙의 통치력은 약화되고 지방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한나라 사회의 일종의 사회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은 점차 자기의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거에 반발을 가졌던 민중들은 황건적이 되어서 황건적이 난 일어나는데 황건적이란 뜻은 누런 두건을 머리에 쓴 도적이란 뜻입니다. 이 황건적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제자백가의 사상 중에 도가 사상과 민간에서 유행하던 신선 사상이라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방법 등을 연구하던 이런 민간 신앙과 신선 사상 등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일종의 도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 집단인데 이 도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 집단 중에 하나가 요 밑에 보면 태평도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태평도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후에 후한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조조, 유비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개의 나라가 세워지는 삼국으로 한나라는 결국에 분열하게 되고 이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위나라가 한나라를 대신해서 다시 나라의 모든 통일 권한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나라 이후부터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나라는 크게 시기적으로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진다.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는 건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신나라가 등장한 것을 기점으로 그 신이 세워지기 전에를 전한, 신이 세워지고 나서 다시 유씨가 나라를 찾은 것을 후한이라고 한다.
그 전환에서는 고조가 실시했던 지방 통치제도인 군국제를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무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의 사회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사회와 모습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써놨던 이 부분입니다. 한의 문화가 특히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한족, 그들이 쓰는 글자를 한자라고 합니다. 이건 다 지금 한나라 한자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 시기에 중국인의 문화의 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경제적으로는 철제 농기구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은 계속해서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호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라 시대에 사회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합니다. 주로 지방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대토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호족입니다. 한, 히읗, 호족, 히읗.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한나라 시대 때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도 향거리 선제, 다 한나라 하면 그냥 히읗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나라 시대에는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호족들이 중앙의 관료로 진출해서 중앙 정치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이 관료가 되었던 방법, 바로 교재 오른쪽에 선생님이 따로 필기해 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 관리,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공무원이죠. 관리를 뽑는 선발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써놨습니다. 한나라 시대 때는 샹거리 선제라는 제도로 관리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샹거리 선제는 무엇이냐면 지방의 지방관이 지방에서 유능한 사람을 중앙에 천거란 말은 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해서 그 사람을 관료로 선발하는 방식을 샹거리 선제라고 합니다. 한나라 때는 샹거리 선제를 통해서 호족들이 중앙에 진출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합시다. 히읗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 시기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로 관료를 뽑습니다. 이것 역시 기본 방식은 추천제입니다. 지방관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1품부터 9품까지 등급을 매겨서 평가해서 추천하면 중앙에서는 그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이런 추천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수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과거제도가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부분 중국에서 관리 선발 제도의 변화 큰 틀만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 때는 추천 방식에서 관리를 뽑는 향거리 선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향거리 선제를 통하여서 지방에서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던 호족들이 중앙의 관료로 진출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사상과 종교 부분입니다. 다른 것 몇 가지의 종교들도 많지만 크게 우리는 유교, 불교, 도교 정도를 보게 될 건데, 유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건의로 한무제 때 유교가 통치념으로 자리 잡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는 관학, 나라에서 관리하는 학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중국의 학문은, 유학에서 학문은 훈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나라 히읗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훈고학은 무엇이냐면 경전에다가 해석을 붙이고 주석을 추가하는 학문입니다. 그 이전 시대였던 진나라 때 진시황은 자상 통제를 위해서 유교 법과 사상 외의 다른 경전들을 불태우고 다른 사상을 통제하는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분석의 행로를 일으키면서 경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새롭게 연구하고 음과 뜻을 붙이고 주석을 달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경전을 해석하고 주석을 추가 해석하는 훈고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비단길이 개척된 이후에 불교가 시작되었던 인도로부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기타는 이제 민간에서 유행하던 신선 사상, 아까 얘기했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신선.
신선사상과 민간신앙과 도가사상이 결합되어서 태평도라든지 오두미도 같은 도교의 종교 교단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태평도는 아까 얘기했던 황건적의 난과 관련이 있고, 오두미도는 왜 오두미도냐면 가입할 때 신자들에게 쌀 5도를 내게 해서 오두미도라고도 전해집니다. 자, 역사 편찬에서는 중요한 책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마천의 사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전한 때 사마천의 사기, 두 번째는 후한의 반고의 한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책 제목과 그리고 이 책의 서술 방식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전체라는 방식이랍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크게 기전체의 방식과 편년체의 방식이 있습니다. 편년체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연도 순으로, 날짜 순으로, 시간 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게 편년체 서술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 방법이 될 겁니다. 반면 기전체는 뭐냐면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기, 열, 전, 지, 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본기에는 황제와 제왕들의 역사, 열전에는 나머지 신하들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을 따서 기전체라고 부르죠. 즉 간단하게 말하면 기전체라는 것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반고의 한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천 사마천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를 저술하는 그런 관리로서 아버지 때부터 역사를 서술하는 일을 했던 가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못다한 역사 정리 작업을 사마천이 하게 돼서 중국의 고대 역사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전한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사기를 남기게 되고, 이 사기는 이후에 중국 역사 서술의 표준, 모범처럼 이렇게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지술이라고 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채륜 또는 채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제지술을 개량함으로써 종이가 조금 더 보급되는 것을 확대합니다. 그로 인해서 종이가 보급되는 게 확대되다 보니까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촉진시킨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제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제국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큰 묶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학습지 자료에 보시면 빈칸 채우기가 있을 겁니다. 그 빈칸 채우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서 지금까지 강의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교재 페이지 24쪽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까지 배웠던 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4번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들도 한번 풀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